엄마, 나 합격했어요. 서울법대. 정말 합격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70대 노부부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오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같은 위엄을 가진 노신사와 우아한 부인이었죠. 남학생과 노부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새겨진 이름. 박서연. 남학생과 노부부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고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의 기운을 마구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민호 19살. 이제 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 통지를 받은 남학생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민호의 합격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축하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합격했다. 정말 합격했어. 민호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었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전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민호와 중년의 부부. 하지만 그들은 민호의 친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입양하였습니다. 친부모가 누군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민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입양 부모님은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죠. 하지만 민호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친척들은 민호를 서로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내가 키워, 아니 내가 맡아라는 말들만 오갔죠. 결국 민호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편의점 알바, 주말에는 전단지 돌리기와 주유소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고시원 월세를 내고 밥을 사 먹고 참고서를 샀죠. 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한 달 학원비가 50만 원이 넘었거든요. 민호에게 그 돈은 2달치 월세였습니다. 그래서 민호는 독학했습니다. 도서관이 민호의 학원이었고 인터넷 강의가 민호의 선생님이었죠. 새벽 2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 가는 게 민호의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야, 민호야, 너 왜 그렇게까지 공부해? 그냥 적당히 대학 가면 되지.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적당이라는 선택지가 없다는 걸요. 누군가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집이 있지만 민호에게는 그런 집이 없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곧 나락이었죠. 그래서 민호는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최고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검사가 되고 싶어?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민호의 꿈은 검사였습니다. 왜 그런 꿈을 갖게 됐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민호가 그 꿈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만 기억해 주세요. 고3 첫 수능에서 민호는 실패했습니다. 몇 점 차이로 서울대 법대 컷을 넘지 못했죠.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시원 작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습니다.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재수학원은 엄두도 못 냈죠. 민호는 다시 독학으로 1년을 버텼습니다. 더 적게 자고, 더 많이 일하고, 더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수능에서 목표 점수를 넘겼습니다. 서울대 법대 합격. 민호의 1년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민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요. 합격 발표 다음 날 민호는 평소처럼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알바였죠.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릴 때마다 민호는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취객들, 야근하는 직장인들, 밤샘 공부하는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아무도 민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쯤 한 중년 남자가 소주 한 병을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학생, 공부는 하고 여기서 뭐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니. 남자는 그렇게 말하곤 나갔습니다.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수가 없었죠. 새벽 2시 알바가 끝났습니다. 민호는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 1개를 받아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는 폐기 도시락이 민호의 저녁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는 컵라면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어디선가는 게임 소리가 새어나왔죠. 민호는 자신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합격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걸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 합격했어. 혼잣말이 작은 방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는 고작 15개. 그마저도 대부분 알바 관련 번호였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2~3명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민호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밤늦게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친구들에게 자랑처럼 들릴까봐 망설여졌거든요. 민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누군가로부터 받은 편지들이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수학시험 어땠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너라면 잘 풀었을 거야. 다음에 또 봐. 힘내. 민호야, 날씨가 추워졌네. 감기 조심하고 밥 꼭 챙겨 먹어. 너무 무리하지 마. 민호야, 내 꿈을 응원해. 넌 분명 훌륭한 검사가 될 거야. 편지들은 모두 같은 사람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신인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죠. 그저 누나라고만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민호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분이 민호에게 다가왔죠. 학원비 걱정 말고 공부해. 누나가 도와줄게. 그 여자분은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우아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죠. 민호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이유 없는 호의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학원 앞에서 민호를 기다렸고 참고서를 건네주고 가끔 식사 대접도 했습니다. 누나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누나가 너를 응원하고 싶어서 내가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 그분은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그분을 서연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본명이 뭔지는 몰랐지만 그분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서연 누나는 민호에게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학원비를 대주고 참고서를 사주고 공부 방법도 알려줬죠. 가끔은 카페에서 만나 수학 문제를 함께 풀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응원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3 겨울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서연 누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죠. 학원 앞에서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누나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수능 성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몇 점 차이로 서울대 법대에 떨어졌죠. 그 후로 민호는 서연 누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1년 내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편지 더미 맨 밑에서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받은 편지였습니다. 민호야, 누나가 한동안 연락 못할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널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어. 꼭 합격하길 바랄게. 그리고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주소만 하나 적혀 있었죠. 민호는 합격증을 들고 결심했습니다. 누나한테 가야겠어. 합격 소식을 전해야지. 민호는 몰랐습니다. 그 주소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를 4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민호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학원 앞 벤치에서 민호는 참고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학원에 들어갈 돈은 없었지만 학원 앞 벤치에서 공부하는 건 공짜였거든요. 가끔 학원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조언도 해줬죠. 학생, 여기서 뭐해?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띤 분이었죠. 공부하고 있어요. 학원 안 다녀? 네.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예전에 이 학원 다녔어. 벌써 20년도 더 됐네. 여성은 학원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 검사가 되고 싶었거든. 하지만 여성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물었죠. 너는 꿈이 뭐야? 저도 검사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네. 여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죠. 이거 받아. 그것은 새 참고서였습니다. 수학고난도 문제집이었죠.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민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 선배가 후배 돕는 건데. 하지만 됐고 그냥 받아.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검사 되면 나한테 연락해. 여성은 참고서를 민호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하나 건넸죠. 명함에는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도 회사명도 없었습니다. 이름이 그냥 누나라고 불러. 나도 내 이름 안 물어볼게. 여성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민호는 영문을 모른 채 참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죠. 그게 서연과 민호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은 매주 목요일마다 학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호에게 참고서를 사주고 가끔은 카페로 데려가 공부를 도와줬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공식만 외우지 말고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생각해봐. 서연은 수학을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학원 선생님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죠. 누나는 무슨 일 하세요?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이것저것 해. 서연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서연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하고 공부 고민도 털어놓았죠. 누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무슨 소리야?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고 다른 애들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는데 민호는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손을 꽉 잡았죠. 그런 말 하지 마. 절대로.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태어난 건 잘못이 아니야. 누구도 너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민호는 처음 보는 서연의 진지한 표정에 놀랐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한테 화낸 것도 아닌데. 서연은 민호를 안아줬습니다. 그것은 민호가 양부모님 돌아가신 후 처음 받는 포옹이었죠. 민호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의 품에서 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넌 잘하고 있어. 서연은 민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서연을 진짜 누나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서연에게 전화했고 서연은 항상 민호의 이야기를 들어줬죠. 고2 때도 고3 때도 서연은 민호 곁에 있었습니다. 민호의 성적이 오를 때마다 서연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함께 고민해줬습니다. 누나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민호는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를 응원하고 싶어서. 서연은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민호는 서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민호를 아낀다는 것을요. 그렇게 2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3 겨울 서연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고3 가을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삼았고 모의고사 성적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죠. 민호야, 이번 모의고사 잘 봤더라.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 서연은 민호의 성적표를 보며 웃었습니다. 네, 누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날도 서연과 민호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마지막 수학 단원을 정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서연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조금 슬퍼 보였거든요. 누나, 괜찮으세요? 응? 왜?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서연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헤어질 때였습니다. 민호야. 서연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네. 너 꼭 합격해. 알았지? 당연하죠. 누나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래. 꼭 합격해야 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누나, 제가 합격하면 가장 먼저 누나한테 알려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은 민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요. 민호야, 누나가 한동안 바빠질 것 같아. 연락 못할 수도 있어. 얼마나요? 몇 달 정도? 아니, 좀 더 길 수도 있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하지만 걱정하지 마. 누나는 항상 널 응원하고 있을 거야. 서연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알겠어요. 그리고 사랑해, 민호야. 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였거든요. 아니, 그냥 누나가 동생 아끼는 마음이라는 거 알지? 서연은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네, 저도 누나 좋아해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서연과 민호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처음 일주일은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걱정이 됐죠.
한 달이 지나자 불안해졌습니다. 수능이 코앞인데 서연 누나가 생각났습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누나 걱정이 앞섰죠.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아프신 건 아닐까? 민호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린 상태로 수능을 봤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죠. 특히 수학에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서연이 그렇게 알려줬던 부분인데도요. 성적표를 봤던 날 민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커트라인에 3점이 모자랐습니다. 3점, 겨우 3점. 민호는 고시원 방에서 성적표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저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누나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답장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서연이 보낸 편지였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누나가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수능 잘 봤니? 누나는 내가 분명히 합격했을 거라고 믿어. 누나가 한동안 연락 못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널 잊은 적은 한 번도 없단다. 혹시 떨어졌더라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꼭 합격하길 바랄게. 그리고 훌륭한 검사가 되길. 누나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뤄줘.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줘. 넌 소중한 사람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사랑해, 민호야. 누나가. 편지 끝에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누나,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왜 이런 편지를 쓰신 거예요? 민호는 그 주소로 찾아가 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혹시 누나가 자신에게 실망해서 피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거든요. 결국 민호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누나한테 보여드려야 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민호는 1년 내내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에 쏟아부었죠. 서연 누나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누나가 보고 싶을 때마다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수능에서 목표 점수를 넘겼습니다. 서울대 법대 합격도 확정됐죠. 해냈다. 드디어. 민호는 합격 통지를 받고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누나한테 가야겠어. 합격 소식을 전해야지. 민호는 1년 전에 받은 편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누나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합격 발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합격증을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보낸 편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죠.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민호는 처음 가보는 동네였습니다.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했죠. 청담동은 민호가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고급 승용차들, 멋진 건물들. 민호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나가 이런 동네에 사시나? 민호는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여기가 공원? 주소는 어느 공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공원 안으로 들어갔죠.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도 거의 없었죠. 민호는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민호는 멈춰 섰습니다.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공원묘지였습니다. 무덤. 민호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민호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하며 지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서연. 생년월일 1982년 3월 15일. 사망일 2024년 2월 8일.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소서. 민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합격증을 든 손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누나, 돌아가신 거예요? 민호는 묘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일은 올해 2월이었습니다. 거의 10달 전이었죠. 그럼 1년 전 편지가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민호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받은 그 편지를요. 누나가 한동안 연락 못할 것 같아 편지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민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제가 옆에 있었을 텐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제가 늦게 와서 제가 일찍 합격했어야 했는데. 민호는 합격증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합격증을 펼쳤죠. 누나 보세요. 저 합격했어요. 서울대 법대 1등으로 합격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죠. 누나가 그렇게 바라던 제가 해냈어요. 늦었지만 해냈어요. 민호는 합격증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제가 검사 될게요. 누나가 이루지 못한 꿈. 제가 대신 이룰게요. 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왔죠. 엄마.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민호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민호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진짜 엄마를 모르는 민호에게 서연은 유일한 가족이었죠.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민호는 무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혹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노신사와 검은 옷을 입은 부인이었죠. 두 분 다 손에 하얀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민호를 보며 입을 가렸습니다. 노신사는 굳어진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죠. 지금 엄마라고 하셨습니까?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 무덤이 박서연 씨 무덤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두 분은 노신사와 부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다가왔죠. 우리는 서연이의 부모입니다.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이라니. 혹시 당신 이름이 강민호입니다. 민호. 부인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여보, 이 아이가 알아. 알겠어. 노신사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호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군, 혹시 자네는 노신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네는 입양된 적이 있나? 그 질문에 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 어떻게 하셨어요? 민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서류였죠. 이걸 좀 봐주겠나?
그것은 입양 서류였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입양 서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중학생 때 보여주셨거든요. 노신사가 내민 서류와 민호가 기억하는 서류가 똑같았습니다. 이게 제 서류인가요? 생년월일을 확인해 보게.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생년월일 2006년 1월 23일, 입양일 2006년 2월 15일, 생모 박서연, 생모, 박서연?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서연 누나의 아들이야.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우리 딸 서연이 아들이란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누나가 아니라 엄마였다는 거예요? 서연이는 너를 낳고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어. 노신사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서연이는 24살이었지.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였어. 그때 한 남자를 만났지. 부인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반대했단다. 그 남자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거든. 재벌가 딸인 서연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재벌가? 우리 가족은 대한물산 그룹을 운영하고 있어. 나는 박재욱이고 이쪽은 내 아내 최은이야. 민호는 대한물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죠. 서연이와 그 남자는 결국 헤어졌어.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지.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나쁜 부모였어. 서연이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했단다. 미혼모가 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서연이는 끝까지 거부했어. 아이를 낳겠다고 했지. 결국 우리는 타협했어. 아이를 낳되 입양을 보내는 조건으로.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는 너를 낳았어. 하지만 단 하루도 안고 있지 못했지. 우리가 강제로 입양을 진행했거든. 노신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서연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거야. 아이를 빼앗긴 딸의 울음소리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어. 그 후로 서연이는 변했단다. 웃음을 잃었고 사람들을 피했지. 매일 아이를 그리워했어. 부인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어. 너무 늦게 깨달았지. 민호는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무덤을요. 그럼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신 건 서연이가 입양기관을 통해 내 소재를 알아냈어. 몰래 말이야. 우리는 몰랐지.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내가 양부모를 잃고 혼자 사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너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엄마 아들이라는 걸. 민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끝까지 숨기신 거예요? 저는 엄마를 몰랐잖아요. 부인이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서연이가 남긴 편지야. 우리한테 준 편지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민호에게 제가 엄마라는 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양부모님을 진짜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호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아이를 버린 엄마잖아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멀리서라도 아이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민호가 행복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제게는 충분했어요. 제가 죽거든 부디 민호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고.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고.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민호의 학비를 대주세요. 민호가 검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서연. 민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로 글자가 흐려졌죠. 엄마. 민호는 무덤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라봐서. 박재욱 회장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내 엄마를, 내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건 우리야. 최은희 여사도 민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외손자야. 용서해 주겠니? 세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서연이 세 사람을 감싸 안는 것 같았죠. 한참을 운 후 세 사람은 무덤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재욱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서연이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어려서부터 꿈이 검사였어.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지. 최은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대학도 법대를 나왔단다. 성적도 우수했고 사법시험도 준비하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반대했지.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가 딸이 검사가 되면 안 된다고 했어. 회사 일을 도와야 한다고. 참 어리석었지. 그러던 중에 서연이가 그 남자를 만났어.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다더구나. 그 남자는 제 친아버지 말씀이시죠? 그래. 이름은 강태식이었어. 가난했지만 착한 청년이었지.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분이 다르다고, 재산이 없다고,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했지. 그 청년을 협박하기까지 했어. 서연이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그 청년의 집안을 파산시키겠다고. 여보, 여사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청년은 결국 서연이를 떠났어. 서연이를 위해서라면서.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지.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는 서연이한테 낙태를 강요했어. 하지만 서연이는 목숨을 걸고 거부했지.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국 우리는 타협했어. 아이를 낳되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입양을 보내는 조건으로. 여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는 너를 낳았어. 하지만 우리는 단 하루도 안개하지 않았단다. 바로 입양 보냈지. 그날 서연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이를 달라고,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달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냉정했어. 빨리 잊어야 한다고. 이게 너를 위한 거라고.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서연이는 변했어. 웃지 않았고 사람들을 피했지. 매일 아이 생각만 했어. 그리고 1년 전쯤 서연이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 암이요? 말기였어.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 의사는 1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어. 여사가 흐느꼈습니다. 서연이는 그때 우리한테 말했어. 죽기 전에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입양기관을 통해 몰래 내 소재를 알아냈다고. 우리는 그때서야 잘못을 깨달았어. 너무 늦게.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연이는 내가 양부모를 잃고 혼자 사는 걸 알았어.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엄마라고 말할 순 없었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 서연이는 말했어. 자기는 아이를 버린 엄마라고, 엄마 자격이 없다고. 여사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양부모님을 진짜 부모님으로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다고. 민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마지막 1년을 내 옆에서 보냈어. 학원비를 대주고 참고서를 사주고 공부를 도와주고.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를 거야. 우리한테 매번 말했어.
민호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회장이 가방에서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서연이의 일기야. 내 이야기로 가득해.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받았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오늘 민호를 처음 봤다. 학원 앞 벤치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다. 내 아이, 내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16살이 된 우리 아이. 키도 많이 컸고 얼굴도 많이 변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다가가서 안아주고 싶었다. 엄마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아이를 버린 엄마다. 자격이 없다. 그래도 옆에 있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민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2년 3월 2일. 민호가 수학 시험에서 1등을 했다고 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아이가 이뤄줄 것 같다. 민호는 검사가 될 거다. 훌륭한 검사가. 나는 그걸 볼 수 없겠지만 하늘에서 지켜볼 거다. 2023년 11월 20일. 의사가 말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무섭지 않다. 다만 민호가 걱정된다.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민호가 흔들려 할까봐. 그래도 떠나야 한다. 내 병을 알게 하고 싶지 않다. 민호가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2024년 1월 10일. 마지막 편지를 썼다. 민호에게 줄 편지. 더 이상 글을 쓸 힘이 없다. 손이 떨린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항상 지켜볼게. 사랑해, 내 아들. 민호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민호는 무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라봐서.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제가 옆에 있어드렸어야 했는데. 박재욱 회장과 최은희 여사도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연을 그리워하며. 한참 후 박재욱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서연이가 널 위해 남긴 게 있어. 회장은 가방에서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서연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민호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렇게 많이요? 서연이는 용돈도 아끼고 월급도 모아서 내 학비를 준비했어. 대학 등록금, 생활비, 사법시험 준비까지 충분한 금액이야. 최은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외손자를 위해 해주고 싶은 게 있단다. 아니에요.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민호야. 회장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서연이한테 못해준 걸 내게라도 해주고 싶구나. 부탁이야. 우리 집에 와서 살지 않겠니? 내 방도 만들어뒀어. 서연이 방 옆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왜? 저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민호는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돈으로 공부하고 검사가 될 거예요. 엄마의 꿈을 이룰 거예요. 하지만 가끔 찾아뵙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회장과 여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고맙다, 민호야. 세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의 삶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연이 남긴 돈으로요. 편의점 알바도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민호는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성적이 우수했거든요. 박재욱 회장과 최은희 여사는 서연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민호는 그 재단의 첫 번째 멘토가 됐습니다. 매주 일요일 민호는 서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회장 부부와 함께요. 엄마, 이번 주 시험 잘 봤어요. 형법 과목에서 1등 했어요. 엄마, 오늘 후배들한테 공부 가르쳐 줬어요. 엄마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엄마, 로스쿨 진학 준비하고 있어요. 곧 검사가 될 거예요. 약속 지킬게요. 민호는 서연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민호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전국 석등으로요. 합격 발표 다음 날, 민호는 서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합격증을 들고요. 엄마, 해냈어요. 검사됐어요. 민호는 무덤 앞에 합격증을 놓았습니다.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 제가 이뤘어요. 이제 엄마처럼 약한 사람들을 지켜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줄 거예요. 엄마 없는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하늘에서. 그 후로 민호는 훌륭한 검사가 됐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했죠. 약자를 지키는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연의 기일이 되면 민호는 어김없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회장 부부와 함께요. 엄마, 올해도 많은 아이들을 도왔어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걱정 마세요. 엄마, 사랑해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민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한 재벌가 딸이 마지막까지 지킨 모성애. 그리고 그 아들이 엄마의 꿈을 이룬 이야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엄마의 사랑은 죽음도 넘어선다고. 그리고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항상 엄마가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하늘에서 마음속에서 영원히. 때로는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